매우 마음이 좀 무겁고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혹은 방송을 보기 전부터 댓글로 무언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은 선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 토론의 장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뭐 좌우 이런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보안수사권 폐지가 왜 논란인 건지, 그리고 무엇이 바뀌고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무엇이 바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 게 진짜 문제가 없는 건지, 그리고 이게 정말 대안이나 대책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 대책이 있다 없다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건지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 이념에 대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전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차적인 문제로서 받아주시고 함께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 말이 참 어렵죠. 사실 보통 사람들은 보안수사권이라는 단어를 들을 일도 없고요. 대부분은 그냥 수사 보완해달라는 거 아니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을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 전엔 당연히 알지도 못했던 내용이니까 말이죠.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까지 바뀌기 전 절차와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나오는 내용들까지 함께 전해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류미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Y파트너스의 류미래 변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검찰에서 6년 정도 재직을 하다가 올해 4월에 사직하고 변호사가 된 지는 이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사신 지가 얼마 3개월 되지 정도 않았습니다. 되신, 어떻게 보면 되게 따끈따끈한 변호사님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왔어요. 네, 류미래 변호사님에 대한 이력을 간략하게 제가 먼저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주세요. 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조기 졸업을 하셨고,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시면서, 네, 다 맞네요. 2022년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그 다음은 춘천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시면서 대검찰청 과학수사, 인권보호, 공판, 형사부, 마약, 우수 사례로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으시면서 승승장구를 하시다가 2026년 검사직을 내려놓으시고 변호인으로서 제2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상태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력이 엄청나신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아니, 엄청난 이력인데 왜 검사직을 그만두셨을까요? 사실 제가 진짜 동기들 사이에서도 흔히 말하는 에이스라고 불리는 사람이긴 했거든요. 제가 했던 이제 유명한 사건이 이태원 참사 수사도 제가 했었고, 김건희 특검에도 근무를 했었고. 네네. 정치적으로 아주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하신 역할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 이제 수사를 했었는데, 검찰의 수사권에 저는 원래도 문제점을 많이 느꼈던 게, 지금은 보안 수사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직접 수사권에 대해서 폐지된 지는 꽤 됐잖아요. 네, 됐죠. 그때부터 좀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검사를 꿈꾸던 사람으로서 이 역할을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내 몸을 진짜 갈아 넣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뉴스만 보면 저희가 악마화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일을 해서 제 몸을 갈아 넣는 이 현실과 밖에서 사람들이 보는 게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기력함, 우울감 이런 거를 한 1년 정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왔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안수사해서 징역 25년 받은 그 계부 성폭력 사건, 그게 이제 3심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냐 없냐 이걸로 막 다퉈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안수사권으로도 충분히 이 사건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이런 보안수사권마저 사라진대요.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을 이제 못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대법원까지 가서
보안 수사에 대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네. 인정을 받아버렸는데 첫 번째 판례였는데 그게 아예 사라지는. 네, 바로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고 이 조직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할 말은 하고 떠나자. 이렇게 해서 사직 인사를 좀 문제점을 담아서 올렸고 그게 좀 이슈가 됐었죠. 뭐 많은 분들이 일단 저희가 깊은 얘기를 하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류미래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고 내 꿈을 이뤘고 근데 그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근데 그걸 내려놓기까지에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고통도 있고 네. 고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우리가 함부로 다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그만큼 열정적이셨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엄청 사랑하셨고 맞아요. 현재도 그 아픔에 대해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보안수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혼자 떠드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너 뭔데 이거. 저 일반인입니다. 네, 일반인이다 보니 사실 제가 딥하게 알 수도 없고 제가 직접적으로 검찰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 수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방송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이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된 찬성하시는 분들도 섭외를 했어요. 네네. 연락을 다 돌렸어요. 왜냐하면 싸우자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서로 얘기는 좀 해봐야 되잖아요. 네. 다 까였습니다. 물론 제 방송에 꼭 나와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찬성하시는 법률가가 있기는 해요? 좀 있죠. 그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좀 계시길래 좀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 많이 있어서 연락을 남겨봤지만 답장은 하나도 못 받았고요. 네, 다 일십을 당했는데 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어쨌든 이제 언론을 통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네. 이렇다고 하는데 이거 어때요?라는 얘기도 드려보면서 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말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됐을 때 우리 모두에게 진짜 문제가 안 생길까라는 그 중심에 맞춰서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보안수사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이죠.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법이 이제 10월 2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원래 사법체계가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같이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을 좀 큰 넓은 범주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제가 아는 선에서 네. 말씀을 좀 드리면 뭐 경찰분들이 이제 사건 인지를 하고 네. 수사를 하신 다음에 이제 뭐 이거를 검찰에 넘길지 말지 그걸 이제 네. 송치라고 부르는 네, 거죠. 검찰에 넘기는 걸 송치라고 네.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검찰에서 그거를 서류를 검토하고 다시 수사도 해보고 그다음 보안수사도 해본 다음에 이거 뭐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라고 하면 기소. 네. 그게 아니면 뭐 불기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되게 되면은 기소도 종류는 여러 가지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그쵸. 아니면 유예를 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쵸. 봐주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기소를 안 하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재판을 보낸다거나. 이게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서 네.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아는 1심, 2심, 대법원 뭐 중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체계를 갖게 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적은 게 내용이 맞는 네, 걸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있던 시스템이라면 유미래 변호사님이 원래 하셨던 역할이 중간 역할이신 거잖아요. 그쵸. 이건 제 생각이고 뭐 많은 분들께서도 궁금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간 다리에 있다라는 입장이라면 네. 제 생각에는 경찰이 수사한 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피고인, 우리가 봤을 때 나쁜 말로 범죄자라고 하면 범죄자가 변호사를 데리고 있을 건데 네, 그 변호사와 직접 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면 네. 그 부분을 맞춰서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 생각이 먼저 좀 궁금했어요. 검찰 생활을 하실 때 경찰의 사건 인지에서 송치를 시키면 자료를 받으셨잖아요. 네. 그걸 보고 바로 재판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개가 나오면 네. 5개 정도는 경찰 거 그대로 하자 네. 이거고 나머지 5개는 어떤 사유가 대부분이었을까요? 좀 나누자면. 그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폭행 같은 거 너무 간단해 보이잖아요. 때린 거요? 네. 그냥 이제 흔히 일어나는 폭행 그런 게 하루에도 뭐 몇 개씩 들어오겠죠. 그쵸. 근데 생각보다 확인해야 될 게 많은 게 뭐 오른손으로 때렸는지
왼손으로 때렸는지 몇 대를 때렸는지 이제 경찰에서 그냥 수대 때렸다 이렇게 하면 세 대인지 뭐 일곱 대인지 열 대인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뭐 간단한 뭐 300원짜리 절도여도 다 송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자가 돈을 갚았는지 피의자가 피해자한테 돈을 갚았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이런 디테일한 걸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전화를 검사들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할 거예요. 이런 걸 다 보안수사 내릴 수는 없으니까. 아 직접 확인해야 해서. 네네. 그렇죠. 그걸 보안수사를 내리면 또 경찰은 일을 그쵸, 또 해야 되는 그쵸. 거니까. 그 얼마나 행정력 낭비예요. 다시 또 보안수사할 서류 작성해서 다시 내려서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거를. 그래서 하루 종일 기록 보고 전화해서 이거 맞나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넘어가는 것들은 보통은 뭐 자백한 거나 아니면 음주운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보통 기소를 바로바로 하죠. 그러면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보면 제가 지금 아까 왜 놀랬냐면 네. 저도 이제 뭐 유가족이나 피해자분들을 통해 자료들을 봤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경찰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적는 경우들이 되게 맞아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수에 때렸다. 그리고 뭐가 저희가 얼마 전에 진행했던 여러분 아마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정재환이라고 신상공개된 알죠, 사건이 알죠. 있는데 네, 제가 경찰에 송치서류를 받았어요. 네. 근데 마치 그냥 한 번에 쭉 때리고 공격한 것처럼 적혀 있어요. 네, 너무 간단하게. 맞아요. 그걸 받아보시는 네, 느낌인 그쵸, 거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 같이 떠들었던 거니 이거 잘못된 거다.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쵸. 그럼 그거를 어떻게 몇 대를 때렸는지도 사실 재판에선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은 그냥 검찰에 송치하면은 더 이상 서류를 쓸 게 없잖아요. 근데 검사들은 이거를 공소장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판사님한테 이제 그 보여주는 서류인데 당연히 디테일하게 적을 수밖에 없죠. 그 디테일한 걸 적다 보면 너무나 추가적으로 확인할 게 많고, 네, 적다 보면 확인할 것들이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공소장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검사님들이 정리해서 이 사람 죄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죄가 네. 이런 거예요라고 이제 재판 시작할 때 넘기는 그쵸, 그거인 맞아요. 거죠. 그래서 법원에 넘기죠. 법원이 그걸 확인하면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내용인 거죠.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은 경찰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공소 제기를 한다고 하면 허점이 많아지는 느낌인 거죠. 재판부가 봤을 때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약식명령 같은 말이 있잖아요. 그게 검사들이 그냥 공소장을 안 적고 경찰이 한 서류 그대로 그냥 벌금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약식명령이라고 네, 약식명령 할 때 그냥 경찰 거 인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백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다투거나 하면 법원에 이제 가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경찰이 적은 게 공소장이랑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공판검사한테 정리해달라고 해요. 너무 이게 지금 뭐가 범죄 사실이라는지 모르겠다. 정리해달라. 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경찰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들은 사실 이런 재판을 쓰시는 그쵸,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다 로스쿨에서 기본적으로 배우고 연수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인데 경찰분들은 안 배우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저도 너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제일 놀랬던 게 그거였어요. 이게 제 느낌인데 재판이 되게 차갑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서류와 말과 증거만을 가지고 네. 이 사람의 죄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자리다 보니까 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쨌든 재판부는 유죄를 줄 수 없는 상황인 그쵸, 거니까 그쵸. 굉장히 상대방 이제 피고인 변호사는 그 허점을 자꾸 노리면서 들어오려고 맞아요. 하고 네. 검찰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방어하려고 하고 하는 네. 전 정말 차갑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언론에서 바라보는 기사의 뉴스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언론에 나와 있는 뉴스만 보면은 범인 그냥 나쁜 새끼에다가 막상 재판 들어가 보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법으로서 무언가를 정리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보다는 훨씬 좀 차갑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검사로서 이 일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됐을 때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잘 정리해서 보내지 않으면 어차피 재판부에서 다시 하라고 하니까 그쵸. 그러면 현행으로 봤을 때 원래 있었던 걸로 봤을 때는 어찌되었든 경찰의 입장에서는 조금 편할 수도 있는 거네요. 어쨌든 자기들이 책임질 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경찰들이랑 검사들이랑 언론만 보면 되게 사이가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 기사들이 네. 좀 많죠. 근데 실제로는 저희는 협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나쁜 놈을 잡는다는 이 동일한 목표 하에 협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의 역할은 초동 수사. 현장 가서 확인하고 굵직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초기 진술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디테일한 건 좀 떨어지지만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채워서 이제 검사가 피해자를 데리고 재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자의 대리인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판장에 가면 피해자가 믿을 건 검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들도 이 시스템에 이제 익숙해지고 저희는 이제 흔히 뭐 1차 수사, 2차 수사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는 경찰이 이거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현직 수사관 분들에게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업무가 많으니까 네.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하신 초동수사 자료들 잘 모아서 정리하기도 좀 복잡하니까 그렇죠. 잘 넘겨주면, 그러니까 증거로서 갖고만 있으면 되니까 정리가 좀 덜 됐더라도 그러면 넘기면 검찰에서 그걸 가지고 정리해서 딱 양식에 맞춰서 네. 재판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게 원래 있었던, 제가 저 스스로도 알기에도 그 과정들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는 절차여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범죄자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범인, 또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범죄자라고 할게요, 편하게. 범죄자로서 딱 표적이 되면 일단 경찰에서 한번 테스트를 받는다. 네. 그리고 검찰에서도 테스트를 받는다. 네.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3심까지 총 3번을 또 네. 검사를 받아서 네. 그래도 죄가 있으면 넌 유죄. 맞습니다. 이게 맞는 네.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이었던 네. 거고요. 네. 뭐 일단은 이 얘기는 좀 꼬집고는 좀 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게 많은 분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만두셨으니까 네.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검찰에 대한 비판이 사실 좀 많이 네. 있기는 했었어요. 네, 뭐 맞습니다. 이제 계셨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네. 들으셨던 내용이니까 검찰이 무슨 무소유의 권력을 해서 표적 수사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네. 생각이 어떠신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이 잘못한 게 있죠. 여러 뭐 말씀해 주시는 여러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루에 범죄가 발생하는 게 4,000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정치인이 개입돼서 표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 몇 개나 될까요? 4,000건 중에. 아마 한두 건도 안 될 거예요. 언론에 나오면 난리가 나니까 네. 그냥 가끔 있는 그런 거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언제든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검사들은 저처럼 밤낮 없이 피해자들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거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을 위해서도 일을 하는 거긴 해요. 왜냐면 저도 항상 생각한 게 나쁜 놈 맞지만 죄 지은 만큼만 처벌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편에 기본적으로 서지만 잘못해도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게 만드는 것도 역할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99%의 검사들은 그런 일을 하는데 잘못된 몇 프로의 이제 검사들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욕을 먹고 욕을 먹는 걸 넘어서 결국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제도 변화까지 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만약에 지금 뭐 그걸 똑같이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지만 장윤기 사건이 터졌다고 경찰청을 통째로 들어엎을 수는 없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 사례 때문에 경찰청은 믿을 수 없으니 여기는 완전 개편돼야 돼, 없애야 돼, 쪼개야 돼 이래버리면 사실 나만 할 수 있는 기관은 전 없다고 봐요. 네. 제가 방송하고 있는 뭐 여기 숲도, 유튜브도 어디든 뭐 문제가 있는 걸 얘기할 때 그것 때문에 이거 다 엎어버려야 되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 다 어딘가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 집단을 가지고 다 없앤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이상한 검사, 나쁜 검사 많이 저도 네. 개인적으로 봤어요. 네. 봤고 나쁜 경찰, 이상한 경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 특징인데 저는 경찰분도 검찰분도 재판 판사님도 많이 까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잘못했으면 욕 먹어야죠.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있으면서 보완되고 고쳐가고 그리고 상호 견제가 되어가는 발전적인 과정으로 가는 게 원래 있었던 제도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럼요. 그동안 그러려고 노력을 해왔고 네. 열심히 하시는 경찰분들도 그걸 위해서, 검사분들도 그걸 위해, 모든 법조인분들도 그걸 위해서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보안 수사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니까. 자, 그러면 기존 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보안 수사권이라는 걸 발동할 때 네. 언제 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원래대로 따지면 이제 이 루트에서. 네. 저기 지금 경찰이 송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검사한테 모든 사건 서류가 오거든요. 네. 그럼 제가 서류를 봤을 때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랬을 때 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경찰이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직접 하면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거고 경찰이 내리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보안 수사권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권리인 줄 알아요. 검사들이. 네. 이거는 권리가 아니라 검사들이 월급을 받으면 해야 하는 의무였어요. 내가 재판에 이 사건을 보낼 건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검사로서 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건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의무와 책임이 없어진 거죠. 검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갑자기 들어보니까 저 갑자기 그 생각이 됐어요. 그쵸? 네. 검사님이 하셔야 되는 게 재판에 가서 네. 공소 제기를 하고 네. 재판에 가서 그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를 싸워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고 나의 그 법적인 그 내용들이 네. 들어가서 네. 싸워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네요. 저희 흔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의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환자를 못 보고 진단을 하라. 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쵸. 네. 서류가 서류만 왔어요. 보고. 뭔가 환자 상태가 내가 서류랑 보는 거랑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환자를 우린 불러서 보잖아요, 의사가. 근데 이제 환자를 못 본대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의 가능성으로 환자를 봐도 이거를 진단서에 남기면 안 된대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지금. 그러니까 환자를 뭐 어쩔 수 없이 뭐 어떻게 봤다고 치더라도 네. 이거 아닌데? 네. 라고 해도 이대로 처방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환자는 의사를 못 보고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보안수사 요구를 빗대면 의사가 전화도 안 와요. 그냥 알림이 오겠죠. 다른 기관에 다시 가서 진 잘 하세요. 결국 의사 못 보는 거죠. 그쵸. 이거랑 똑같은 거죠. 말씀해 주신 게 저도 처음 깨달았어요.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면 진짜 무슨 권리처럼 느껴지는 단어이긴 한데 이게 검사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의무죠. 책임이고. 그럼 이걸 하지 않으면 사실 검사님의 입장에서는 그럼 거의 기계처럼 앞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따박따박 읽는 사람이 돼야 되는 상황. 이제는 판사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뒤에 이제 상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그렇게 되면 범죄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기가 훨씬 어려워지겠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보안 수사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 송치가 된 사건을 봤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면 네. 보안 수사 요구를 한다고 네, 이제 네, 네. 직접을 하시거나. 네,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해주신 사례를 보면 10건 중에 5건은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5개는 내가 직접적으로 다시 뭐 전화도 해보고 모두 한다. 왜냐하면 그쵸. 다시 전화를 하는 건 그쵸. 너무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 이 보안 수사권 자체가 폐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사례를 그대로 얘기하면 전화하면 안 되는 거네요. 전화를 지금 알아보니까 전화를 할 수는 있대요. 근데 해도 증거로 쓸 수는 없대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전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만 하고 피해자는 기대만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피의자라면 정말 나쁜 마음 먹으면 검사도 놀릴 수 있고 경찰도 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 왔어요? 자백한 척 해요. 불쌍한 척. 그러면 검사는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렸나 보다. 검찰에서 전화를 해서 이제 자백을 하나 보다 하고 보안수사 내려요. 경찰한테 자백하니까 다시 확인해 보세요. 경찰이 자백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조사를 불러요. 제가 언제요? 피해자가 제가 언제요? 제가 잠깐 돌았었나 봐요. 이렇게 하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무슨 증거가 있어요? 무슨 강제성이 있어요? 그게 처벌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은 엄청나게 소비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소비가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제가 만나면 요즘 사건이 너무 처리가 지연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계속 하는 말이 언젠가 처벌받을 거니까 이제 저도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면 언젠가 처벌받을 거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사건 처리가 너무 지연되니까 네. 이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다 문제라서.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조금 제가 준비를 했던 거니까 네네. 이 지금 변호사님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준비한 걸로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볼 네. 건데 보안수사 요구에 대한 문제는 현행으로 기존의 걸로 봤을 때는 사실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러면 너무 딜레이도 걸리고 제가 경찰 수사관 입장이면 이것까지 왜 나한테 자꾸 넘기는 거야? 짜증이 날 수도. 나도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일이 이만큼 산더미인데 아니 이걸 왜 또 내보내? 그냥 지가 하지.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쵸. 그걸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 보안수사 폐지에 대한 논란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그 보안수사가 검찰에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못한다라고 했으니 변경되는 모습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10월 2일 날 다른 문제가 없으면 10월 2일부터 저희가 알기로는 뭐 이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송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좀 많이 이상할 텐데 저 진짜 많이 알아봤거든요. 네. 어디 뭐 명확한 게 사실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맞나 싶은 느낌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경찰 쪽 수사기관이 경찰도 있고 뭐 중수청이라는 기관이 생기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고 이제 검찰이라는 건 없어지고 공소청이라는 걸로 변경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재판부는 논외로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면 경찰과 중수청에서 사건 인지를 수사를 하는데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나야 된다.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가요? 그쵸. 이제 송치를 할 건지 말 건지 뭐 더 수사를 할 건지는 이제 중수청 경찰에서 다 1차적으로 결정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사건 자료를 가지고 네. 공소청으로 넘기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공소청에 계신 분들은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은 보고 보안 수사를 직접은 못하지만 다시 해오라고 내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요구는 할 수 있다. 요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여러분. 네. 앞서 말씀드렸던 직접은 못하는 거고요. 네. 보안 수사를 요구가 이제 밑에 있는 경찰이나 중수청에다가 다시 해주세요. 네. 라고 아까와 차이점이 이제 좀 느껴지시죠? 넘긴다는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넘겨받아서 만약에 보안 수사를 하지 않을 거면 앞서 있었던 기존 것처럼 원래 예전 것처럼 그대로 경찰의 내용을 가지고 나서 수사기관 걸 가지고 재판에다 기소를 하게 되는 게 공소청의 역할인 거죠. 그쵸. 자,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뭐가 바뀐 거냐라고 했을 땐 일단 기관이 쪼개진 것 같아요. 기관이 수사하는 기관이 하나 더 생겼죠. 중수청이라는 기관이. 근데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중수청이 생기는데 저 중수청이 혹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경찰이랑 원래 검찰이 수사를 했었는데 중수청이라는 기관을 따로 둬서 7대 중대범죄라고 하죠. 뭐 마약, 그다음에 경제 범죄 중에서도 좀 큰 거 이런 여러 가지 범죄들을 전담하게 만든 이제 기관인데 지금 정리가 안 됐죠. 사실 경찰이 보안 수사를 할 건지 뭐 중수청에 새로 보안 수사하는 기관을 기구를 둘 건지 좀 정리가 안 돼 있고 이 경제 범죄도 보니까 뭐 얼마 이상으로 할 건지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10월 2일 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되게 지금 답답했거든요. 준비하면서 이제 여쭤봤고. 네. 그러면 일단 중수청은 그러면 이게 저만의 생각인 겁니다. 네. 그럼 중수청은 뭐 새로운 기관이 생겨서 양성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보면 이제 검찰에 있던 검사들이랑 그리고 검찰 수사관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경찰 그리고 수사관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변호사 요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 네, 중에서 조금씩 빼가지고 만드는 게 기본적인 모토죠.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글로 들어간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검사들이 사실 중수청에 갈 유인이 없죠.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봤는데 네. 오늘 나온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분들께 15만 원과 20만 원을 더 올려준다라는 네, 웃음으로. 아니 돈을 벌 거였으면 검사들 다 변호사 하겠죠. 그쵸.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검사들은 3급이란 말이에요. 중수청 가면 4급이에요.
아, 급수가 떨어져요? 급수가 낮아져요, 평검사들은. 그리고 검사 직함도 없어지죠. 이제 수사관으로 역할을 해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친정을 없애고 지금 다른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서 모든 검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없애버리고 다른 걸 만들어서 좀 과격한 말인데 물고기로 치면 이제 바늘 찔려가지고 밖에 나가 숨만 붙어있단 말이에요, 형사사법 체계가. 근데 지금 그거를 숨을 연장하려고 우리가 가서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현재 검사분들께서는 사실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쵸. 굳이. 그리고 검사들이 지금 공소청에 남아서도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기소랑 재판이 남았잖아요. 그쵸, 아직. 있죠. 얼마나 이 체계가 개판이 되겠어요. 제가 너무 과격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변호사십니다. 네, 지금 변호사시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제 공소청에 남아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어쨌든 이제 재판을 지휘를 해야 되고 이제 그쵸. 싸워야 되는 네. 입장은 똑같은 거니까. 근데 다만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보게 되면 이거 그냥 저의 생각인 건데 만약에 좀 불분명한 거를 전달을 받게 되면 혹시 검사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검사분들이 기소를 할 때, 재판 네. 넘길 때 잘 재판에 안 넘기면서 시간을 끄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들어보면 이 죄명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죄가 맞는, 예를 들면 살인인데 이거 살인 맞는 것 같은데 네. 이 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 이거 괜히 무리하게 살인으로 재판 시작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다시 네. 증거가 나와도 네. 살인으로 처벌 못한다. 그래서 검사분들이 이걸 되게 신중하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쵸.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검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재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피고인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람을 함부로 재판에 넘긴다? 이 사람 인생을 내가 바꾸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결정을 쉽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중하고 그만큼 더 알아보려고 하고 그게 바로 보안수사라는 건데 이제는 뭐 증거가 없으면 기소할 수가 없죠. 그러면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해서 뭐 경찰이든 중수청으로 다시 내려보내고 네. 그럼 거기서 다시 조사를 하고 다시 네. 올려보내서 이거 재판할 수 있겠다. 왜냐면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네. 때 재판할 수 있겠다 하면 가는 건데 그게 또 아니면 네. 또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쵸. 요구를 하고. 여기서 문제가 제가 아까 뭐 사건이 오면 일부는 직접 보안 수사하고 일부는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네. 어떤 거는 직접 내리냐면 이제 경찰이 초동 수사를 좀 했던 거, 현장에 갔거나 현장에서 뭐 집단 폭행이에요. 그러면 현장에서 경찰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피의자가 빠져 있다. 이런 거는 너네가 현장을 확인했던 사람들이니까 다시 한번 피의자 확인해봐라. 이런 식으로 내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이런 점도 확인해보세요. 라고 내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검사들이 하면 경찰은 모를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쵸. 그래서 좀 알려주는 측면에서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뭔가 지식이 필요하고 신종범죄라서 경찰들한테 내려도 잘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검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검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내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안 수사를 내렸는데 예를 들어 방금 집단 폭행처럼 제가 봤을 때는 피의자가 3명 정도 추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CCTV 다시 보고 피해자 불러 수사해와라 했는데 한 명만 송치를 해왔어요. 저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요, 경찰한테. 그쵸. 이미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 피해자도 계속 타나서 보내요. 제발 검찰에서 직접 해달라. 이러면 더 이상 못 내려요.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네, 거. 해야 되는 거죠. 그 얼마 전에 고 김창민 감독님 사건. 그 사건과 똑같은 구조를 제가 또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집단 폭행 사건에서 직접 이렇게 보안 수사 한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루트가 비슷한데 거의 루트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그 사건도 저희도 이제 전달 받아서 했었거든요. 네. 유가족 분께. 근데 저희 그때 CCTV 막 공개했잖아요. 이 사람들 왜 입건 안 되냐. 네. 같이 하는데 그 얘기하면서 여기 방관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도운 거죠. 네, 방조혐의 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안 하죠?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건데 결국에는 처리가 됐거든요. 나중에 검찰에서. 그쵸. 요런 사건의 경우 검사들이 딱 봤을 때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직접 하죠. 내려도 뭔가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직접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거로 이제 경험상 이제 네, 근무하실 때니까 네네.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느껴지실 때도 있는 거예요? 있죠. 이런 김창민 감독 사건만 봐도 CCTV에 이제 뭔가 가담한 사람들이 좀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좀 더 파봐야 되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안 보이는 다른 CCTV를 까봐야 된다거나.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빨리 사건 처리하려고 한 느낌이 이제 수사를 둘 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검사가 판단하는 거죠. 이건 우리 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본다. 이렇게. 아 어차피 내려봐야 의미가 네, 없어. 네. 그건 피해자한테 무조건 기다리라는 시그널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10월 2일부터 변경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네. 이제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검사는. 못하죠. 그럼 계속 얘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하세요만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보통 경찰들이 하기 싫어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누구를 추가 수사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 몇 번 해요. 연락이 안 된대요. 그러면 나는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못했음. 이렇게 해도 보안 수사 이행했다고 올린단 말이에요. 아 이미 그런 관례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보안 수사라는 게 여러분 그 경찰이 뭔가 미흡하니까 검사가 해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미흡해 보이는 경찰은 달가울 수가 없죠. 내가 잘못한 걸 이거를 열심히 해가면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검사가 시킨 대로 보안 수사를 했어요. 새로운 증거가 진짜 나왔어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걸 인간인데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걸 그쵸. 자기 잘못을 뭔가 깨우쳐서 그걸 다시 갖다 줘야 된다라는 그쵸, 입장인 그쵸. 거죠. 문제가 조금 있네. 그럼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이게 다 그런다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10월 2일 체제로 변경이 되면 다시 하라고 해서 봤는데 진짜 잘못된 거 더 있네? 그쵸. 근데 나 이거 드러내기 싫어 하면 이걸 묻어버릴 수. 그쵸. 그거는 수사관의 의지인 거죠. 그리고 피해자나 가해자나 똑같은데 이미 그 경찰이 나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꽤 있죠. 네, 내가 수사를 한번 했는데 이제 만약에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내가 경찰은 억울하게 나를 안 좋게 봤지만 이걸 새로 보는 검사는 또 다른 시각에서 수사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검사들이 못해요. 그래서 보안수사 해보라 한들 나를 이미 안 좋게 생각하는 수사관이 이걸 해석해서 이걸 조서를 꾸미면 나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원래는 1차, 2차 방어막이 있던 게 이제는 깨지는 거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체제로 얘기하면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이게 가능했던 거라면 이게 지금은 완전히 이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쵸, 되니까 그쵸. 그러면 사실 보완을 해봤자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고 그쵸. 똑같은 입장으로 바라보고 그쵸. 왜 하려는 거야? 왜냐면 이제 경찰도 일이 쌓이면 네. 뭐 그게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업무가 밀릴 수도 있는 거니 그쵸.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돼요. 뭐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뭐 이제 현직에서 경험하신 것도 있고 저 또한 뭐 바라봤던 사건들도 있고 네. 그러면 저 사실 이거 준비할 때 네. 현재 경찰분들도 가끔 연락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친한 경찰들 네. 많습니다. 근데 수사관 분들은 지금 이 체제를 엄청 싫어하세요. 그쵸. 똑같으신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과 검찰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초동 수사하고 디테일은 검사가 잡는다. 이게 기본적으로 계속 흘러온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디테일까지 이제 경찰이 다 해야 돼요. 근데 경찰과 검사의 가장 큰 차이는 법률가인지 그리고 재판을 직접 하는지란 말이에요. 경찰분들은 법을 따로 이제 로스쿨생들처럼 공부를 하신 적도 없고 재판을 진행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검사가 원래는 디테일을 잡다가 혹은 직접 하다가 다 내려야 되잖아요. 제가 경찰 입장이어도 내 눈에 보이는 범죄가 10개예요. 이 10개를 다 송치해봤자 10개에 대해서 보안만 막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너무나 명백한 거 3개만 그냥 송치할래. 너무나 이럴 것 같거든요. 인간이니까요, 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똑같은 이제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아예 다른 거죠. 그쵸? 경찰분들이 법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분들은 그걸 전문적으로 양성이 된 기관이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검찰은 이제 법으로서 싸워야 해서 그걸로 양성된 기관인 거고 네, 그리고 그쪽 초동수사와 관련된 걸 하고 있는 아예 그냥 다뤘던 게 다른 건데 그쵸. 이제 하라고 하는 게 너희들 로스쿨에서 했던 것처럼 그것도 해. 그쵸.
이제 신종 범죄, 뭐 첨단 범죄, 어려운 범죄 다 경찰이 다 수사하고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경찰 수사 인력이 3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이 중에 10%만 일 안 하고 싶어도 이게 벌써 3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 손에 달린 지금 사람만 해도 몇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수사관이 대충 수사를 한다라는 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닌 상태인 거고. 지금 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하면 이거 어떻게 징계해요? 그쵸? 그 의심 가는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경찰인데 마음만 먹으면 징계 안 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100개도 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다 그런다는 건 절대 아니겠지만.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제 대부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통계 보니까 어떤 통계에서 저연차 경찰분들, 대부분 수사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분들은 거의 88%인가가 이 보안 수사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게 저희는 진짜 수사기관으로서 동일한 목표, 나쁜 놈들이 처벌받게 하는 이 동일한 목표로 움직였었는데 이걸 지금 쪼개서 검사가 하던 역할을 다 경찰이 해라. 이게 경찰은 수사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검사는 수사도 하고 법률가란 말이에요. 그쵸. 경찰이 하는 걸 검사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 그쵸. 이게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조직이 만들어졌던 목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경찰의 그럼요. 목적, 그럼요. 소동수사 잘하고 네. 증거 잘 확보하고 그런 것들 모아놓고 재판에서 붙어야 되는 중간 다리에 있는 검찰이 그 내용들도 잘 전달받고 해서 중간 다리에서 문제가 없는지 네. 견제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넘겨야 된다는데 제가 이 얘기를 너무 공감하는 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저 수사관 분들이 네. 자기 이제 무서워서 수사 못한다.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야 원아 나 네 방송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법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만약에 뭐 수사하다가 빼먹었거나 아니면 죄명을 잘못 정했는데 유가족이 그거에 대해서 아니면 피해자가 막 와 하면서 저한테 제보를 하면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고 터뜨려버리면 그분 입장에선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커져버리면 모든 비난의 화살이 본인한테 오게 되고 그럼요. 그리고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는 상태 그럼요. 뭐 승진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한테 농담처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되게 씁쓸했어요. 이게 현재 수사관의 입장에서도 일은 많아지고 맞아요. 일이 왜냐면 이제 같이 했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전체 다 해야 되고 법조인처럼 해야 하고 그럼 그 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지연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변호사를 쓸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경찰이 이제 법률가 역할도 해야 되고 수사도 해야 되고 이거를 다 해주는 게 이제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저희 소통할 때 얘기 좀 네, 했어요. 네. 이대로 가면 제 생각엔 사건 처리를 빨리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얘기가. 뭐냐면 변호사를 피해자인데 내가 네. 변호사를 만나라. 그래서 그분과 함께 정확하게 사건 자료를 쫙 정리해가지고 마치 이제 그 서류처럼 네. 만들어가지고 경찰 줘라. 그럼 경찰이 그걸 보고 맞네 잘 정리된다면 그거 빨리 넘길 거다. 네. 그럼 그게 바로 이제 공소청 넘어갈 거고 공소청에서 바로 처리할 거다. 그러면 제일 빠를 거다. 이게 혹시 맞는 건가요? 맞는 부분이 있죠. 이제 경찰 입장에서 사건이 너무 쌓였어요. 근데 똑같은 죄명의 사건인데 하나는 저 같은 변호사가 붙어요. 그래서 범죄 사실도 전 다 써줘요. 영장도 거의 다 써주거든요.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올려드려요. 경찰한테. 하나는 이런 사건이고 하나는 피해자가 저 변호사 살 돈 없어요. 저 혼자 이런데 신고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이제 수사해주세요. 당연히 어떤 게 먼저 처리될까요? 경찰은 미제가 쌓이는데 빨리빨리 쳐낼 수밖에 없는데 누가 봐도 변호사가 그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사건이랑 처음부터 내가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는 사건이랑 처리 속도 다를 수밖에 없죠. 지금 10월 2일 형사사법 시스템 변경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원해서 빨리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조건대로였다면 변경 전이었다면 사실 피해자는 변호사를 따로 살 이유는 없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다 대리를 해주니까. 그걸 하던 게 검사들이죠. 그쵸. 법률 전문가로서. 그쵸. 근데 이번에 얘기가 나왔던 거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네. 하신 분이 네.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검사들의 역할을 뺐는데 지금 그 역할을 국선 변호사가 하면 된다는 것 자체가 검사들이 무료로 피해자들 위해서 법률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셈이잖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쵸. 검찰이 원래 하고 있던 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검사 출신 사선 변호사랑 그냥 나라에서 세금으로 여러 사건 받는 국선 변호사랑 둘 중에 고른다면 누구를 쓰시겠어요? 그리고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는데요? 검사가 하던 역할을 수사도 안 해본 변호사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뭐 이런 검사 출신 국선이냐, 아니면 그냥 변호사 출신, 그냥 네. 변호사인 국선이냐, 이것도 또 문제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되게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말은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행 이제 원래 법에서도 그 뭐 성 쪽이나 아동 쪽은 네. 그 국선 변호를 붙여주는 네, 제도가 네, 있는 네. 걸로 전 알고 네, 있었거든요. 원래 있었던 거였는데도 그게 제일 제대로 시행이 안 됐었던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원래 있었어도 조사 때 이제 만나서 동석해주고 이제 해주세요 이런 의견서 낼 수 있어도 처음부터 사선 변호사처럼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고소장부터 쫙 써주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국선 변호사가 대체할 수 있다는 분들이 진짜 자기가 피해 당했을 때 국선 변호사 선임할까요? 저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말장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옛날 같으면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친다면 이제는 내 피해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빠르게 처리를 하고 싶다면 전문 변호 인력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써서 그걸로 빠르게 처리해서 재판까지 가야 된다. 그쵸? 그러면 가장 베스트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쵸. 대부분이 어떻게 그걸 하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쵸. 그리고 지금 김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너무 복잡해졌잖아요. 형사사법 체계가. 보안수사 요구, 이의신청, 재수사 이런 복잡해지는 시스템 자체가 변호사 없이는 일반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단계에서 뭘 해야 돼? 다음은 뭘 내야 돼?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김원님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검사들이 이의신청 사건을 받아보고 다시 보안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내렸을 때 결론이 바뀌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걸 왜 불송치 때 못 잡아내? 기존에 그쵸. 네, 경찰이 불송치 했을 때부터 이상하면 이의신청 전에 재수사 요청하거나 하면 되잖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검사한테 넘어오는 경찰의 불송치 근거와 피해자한테 가는 게 달라요. 검사한테는 기록도 넘어오면서 경찰이 누구를 수사했고 어떤 걸 봐서 불송치하는지 근거를 쫙 적어서 경찰이 보내요. 피해자한테는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요. 그냥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한 500건을 막 처리하잖아요. 경찰이 하는 말만 읽어봤을 때는 근거가 다 있어요. 근거를 제시를 하니까요. 그래서 아 그래 이거는 맞네 하고 불송치하면 반환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 너무 피해자인데 뭘 확인했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원래 기존 시스템에 보면 불송치가 뭐냐면 경찰이 조사해봤는데 검찰로 안 보낸다는 뜻인 거잖아요. 보내는데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거의 통보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검찰이 그걸 보고 이거 불송치 아닌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피해를 입어서 누군가를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경찰에서 나면 통지서가 날라와요. 이거 받아보신 분들이 있는 중에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사고 친 게 아니라 네. 그 이제 피해자분들이 보내주시니까 네. 정말 간단해 적혔어요. 네. 그냥 이런 이유로 뭐 불송치 결정합니다. 네, 그냥 한 증거 두 줄? 불충분하다. 뭐 증거가 불충분해서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이거 이의 신청 이 제도 자체도 이번에 뭐 검수완박 하면서 처음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그쵸. 뭘 적어야 돼요? 모르시죠. 모르죠. 그리고 나 답답합니다 살려주세요 한다고 해서 이게 보안수사 내려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수사를 할 게 있어야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검사 출신, 경찰 출신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뭐 GPT가 알겠어요? 수사를 안 해본 사람이 뭘 보안 수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 그냥 저의 생각이라서 뭐 우리 모두의 생각이라고 생각은 저는 안 하는데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네네. 바꿀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뭐 나라가 뭐 어쨌든 깎고면서 바꿀 수 있다고는 치겠는데 바꿀 거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 그것들이 정립이 돼서 얘기를 해주는 거면
아 이게 납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해주신 걸 들을 때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방송 다시 보셔도 되는데 이거 얘기할 때랑요, 이거 얘기할 때랑 얘기가 여기가 훨씬 복잡해져요. 그쵸. 여기 정말 우리 깔끔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얘기할 때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구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끝냅니다.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합니다. 라고 우리 아까 그렇게 딱딱딱딱 결론이 다 다로 끝났거든요. 얘기를 할 때.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얘기할 때는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러라고 하는데 이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보안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이 저도 정리를 할 때 느낀 게 그거예요. 이거 정리하면서 이거 맞나?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충격을 본 게 있어요. 네. 찾아보다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주셨는데 네네. 앞으로 고쳐가면 된다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시행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문제점들 생기면 그걸 보완해 나가면 된다. 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 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너무 동의하는 사람이긴 한데 어느 정도 뭐 대안과 보완을 해놓은 상태로 가는 거면 100번 1000번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결론은 정해놓고 중간에 모든 대책이 다 중구난방으로 뻗어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거기 딱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안정이 과연 몇 년이 걸릴까? 한 10년 걸릴까? 그럼 그 사이에 생기는 피해자들은? 이걸 악용하는 그 사이의 범죄자들은?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정말 끔찍한 얘기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끔찍한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또 터지면 그때 좀 고쳐볼게요. 또 고쳐볼게요. 그럼 다시 일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결론이 이거잖아요. 아니면 뭐 말 그대로 전문 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독립수사기관, 뭐 한국형 FBI 해가지고 막 다시 막 학교처럼 만들어서 다 양성시켜서. 근데 그게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검찰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돌고 도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를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게 저의 생각이고, 그거에 대한 방식과 대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뭐 아까 말씀하신 국선 쓰면 된다, 보완해 가면 된다. 이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있는 건데 왜? 라는 생각이 먼저 이제 들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앞서 이제 유민세 변호사님께서 현지에 계셨을 때 네. 하루 발생 건수가 평균 약 4,000건 정도의 형사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지금 10월 1일 형사사법 시스템이 변경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수사 지연과 그 핑퐁이라는 거를 뭐 우리가 보면 똑똑똑인데 네. 그게 어떤 느낌인 걸까요? 뭐 예를 들어 이제 확인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경찰에서 그냥 송치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이거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고 내렸어요. 경찰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연락 안 받습니다가 아니라 당신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필요 없는 수사입니다 하고 다시 검찰에 보내요. 근데 나는 지금 기소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대로는 기소 못해. 그래서 재판해야 되니까. 네. 사실 검사 입장에서 피해자들 생각만 안 하면 불기소 해버리면 사건 끝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하면서 다시 내려요. 경찰이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할까요? 안 하겠죠. 이미 안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또 와요. 그러면 이거부터가 핑퐁인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막 해결책으로 나오잖아요. 징계 요구할 수 있다. 네네, 봤습니다. 한 1년씩 핑퐁 할 거예요. 이러다가 징계 요구 해봤자 뭐예요. 그 사이에 피해자는 피가 마르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할 거 했는데 이래버리면 처벌할 근거도 명확하지가 않고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니까 사실상. 그리고 이 핑퐁과 관련된 문제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직접 하셨을 거니까 그 구속 문제가 있어요. 구속사건 구속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네.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게 변경이 되면? 지금은 구속 기간이 기본적으로 검사들은 10일 안에 이제 사건을 처리를 해야 돼요. 경찰에서 구속 사건을 넘기면 검사들이 처음에 영장이 딱 들어와요. 너무 나쁜 놈이에요. 혐의에 근데 50% 정도밖에 입증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경찰이 신청했을 때 이미. 네네. 그럼 검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쁜 놈이니까 일단 구속을 시키고 이 안 채워준 50%는 내가 책임진다. 수사에서? 네.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발부가 되죠. 그래서 경찰에서 해서 넘기면 검사들이 거의 1, 2주 꼬박 야근을 해서
이 사건을 채워놓고 기소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왜냐면 이제 완벽한 게 아니고 구속영장은 네. 50%를 내가 책임지고 수사하겠다라고 네. 하고 청구해서 잡아놓고 네. 이제 미친 듯이 보완을 하는 거네요. 네. 얘를 풀어줄 수가 없는 이유가 도망갈 수도 있고요. 음. 스토킹 같은 거는 피해자한테 해를 가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얘를 구속시키는 게 중요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으로 구속영장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옛날에 근무했던 데는 청구한 검사한테 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이미 영장을 보면서 책임감을 가지기도 했고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청구하니까. 자신 있으니까 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처음에 일단 영장 청구부터 할 수가 없어요. 나쁜 사람인 거 맞아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내가 직접 수사도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입증이 안 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불법 구금을 하겠어요. 아, 그죠. 왜냐면 구속영장이라는 건 사실 이제 죄가 아직 확정난 건 아닌데 네. 이 정도 혐의가까지는 네. 밝혀졌다. 네. 그러니까 일단 구속해서 이제 하자인 네. 건데.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심증만으로 영장 청구하는 경우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나쁜 놈이라고. 그럼 옛날에는 검사들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청구를 했으면 이제는 나 수사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청구하겠어요? 기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장. 그러면 불구속 상태가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검사들이 판사들처럼 이제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고 영장을 청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일단 이게 1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이 영장 관련된 이 법률 시장이 엄청 활성화될 거예요. 아, 변호인으로서요. 그럼요. 내가 범죄자인데 내가 지금 경찰 조사받는 내용만 봐도 막 핵심적인 증거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를 심증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경찰은 영장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유능한 변호사를 사요. 왜 이 사람이 아직 입증이 안 됐는지를 검사한테 막 어필을 해요. 이거 불법 구금이다. 당신들 수사도 못하면서 이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냐. 제가 검사여도 이거 청구 못해요. 아, 그 말이 팩트네요. 당신들 수사 못하면서. 네. 근데 현재 계셨던 분이니까 그럼요. 수사도 못하시는 분이 이거 이들하면 불법 구금입니다 라고 네. 하면 압박인 거네요. 그럼요. 이거 지금 입증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합니까? 근데 그런 식이면 진짜 거의 누가 보더라도 그 죄명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 사건들만 구속이 가능한 거네요. 그럼요. 그러면 기각돼서 불구속되면 이 사람 도망 안 가요? 저 같으면 바로 도망가요. 그렇죠. 또 다시 해가지고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이 검사들이 어느 지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 못할지 안단 말이에요. 어느 점이 이 입증이 돼야 되는지 검사 출신들은 아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법률가들끼리는. 근데 경찰은 그 부분을 몰라서 이제 안 한 게 아니라 몰라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도망가면 뭐에 잡히니까 여러분 한국이 치안이 좋은 나라지만 마음 먹고 잠수 타면 그 기소 중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기소 중지 처리가 되는 게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물론 엄청 심각한 강력 사건이면 네. 동원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민생 생활범죄까지 전부 다 잡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인력도 안 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소 중지가 되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은 상태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구속 전에 영장 단계에서만 이 네. 문제고 이제 구속이 됐어요. 아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건 요거는 영장 청구 전에도 문제가 네, 생긴다. 네. 근데 만약 청구가 됐다라고 하면요? 영장 청구가 일단 엄청 안 될 거고 청구가 됐어요. 그래서 사건의 검사가 받았어요.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구속됐으니까 기소를 하는 게 맞는데 증거가 불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검사는 수사를 못하고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혼자 떠올려 봤어요. 나 살인사건 피의자도 풀어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예시를 들어왔는데 어떤 강에서 시체가 발견이 됐어요. 네, 어떤 강에서 네, 강에서 시체가 발견이 돼서 이 사람 휴대전화 이제 통화 목록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주변을 탐문해봤더니 실제로 나 당신 죽일 거다, 언젠가 죽일 거다 이런 말들을 여러 번 했었대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하고 체포해서 구속을 시켰어요. 구속이 됐다고 쳐요. 그 단계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럼 저는 자백하라고 할 거예요. 자백하라고 하면서 1월 1일에 서울에서 죽였습니다라고 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경찰은 시체도 있겠다, 이 사람 자백도 했겠다, 주변 증언도 있겠다, 100% 이 사람이구나 하고 검찰이 넘겨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10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쳐요. 그러면 며칠이 흘러요. 그래서 제가 검찰청에 전화해요. 기소가 언제쯤 될까요? 그러면 아직 보고 있습니다 하겠죠. 저 검사랑 면담하게 해주세요. 저희 피의자 안 했습니다. 살인범 아닙니다 라고 하고 찾아가요. 이것도 바로 찾아가면 안 돼요. 시간을 좀 끌어야 되니까. 네. 이틀 있다가 변호인이 면담한다는데 어떡해요. 그쵸. 찾아가요. 그래서 1월 1일에 우리 피의자 경상도에 있었습니다 하면서 알리바이를 내요. 네. 그러면 서울에서 죽였다라고 하고 시체도 서울에서 발견이 됐는데 1월 1일에 경상도에 있었던 게 증명이 됐어요. 이 사람 그리고 나서 우리 피의자 살인자 아닙니다라고 해버려요. 증거가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미 검사는 구속기간이 한 7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보완 수사할 것들을 적어요. 경찰이 내려요. 실무적으로 이게 2, 3일이 걸려요. 왔다 갔다 하는데. 날짜 맞는지 그 사람 동선 그거 맞는지 다 확인해봐야 네. 되니까. 피의자 주거지도 좀 가보고 휴대폰도 좀 압수해봐라. 그 말만 믿지 말고. 네네. 이제 와서 다시 해보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구속기간은 한 4, 5일 남았어요. 경찰이 다시 영장을 써요. 주거지랑 휴대폰 뺏겠습니다. 검찰이 다시 영장을 보내요. 그럼 검찰이 법원에 네. 영장 주세요라고 해요. 이미 다시 2, 3일 흘러요. 아니, 그러면 이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지? 잠깐 이게 그러면 휴대폰 열어요. 이게 바로 피의자한테 저 비밀번호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겠죠. 당연히. 얘기 안 하죠. 그러면 구속기간 20일 쫙 흘렀어요. 풀어줘야 돼요. 그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든지 이 사람 혐의가 없다고 끝나든지. 제가 나쁜 마음 먹으면 나 살인범도 풀어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휴대폰 열지 말라고 당연히 하죠. 누가 이걸 휴대폰을 열어요. 집에 무슨 살인의 증거가 있겠어요.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게 직접 수사가 가능하면 빠르게 인지해서 빠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말들을 허점을 찾아가지고 바로바로 때려가지고 할 수 네. 있는 제도를 제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영장 청구해가지고 받아서 바로 휴대폰 까고 하겠죠. 이거 이제 못해요. 이거 풀어줘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 들은 얘기가 맞다면 이제 구속이 됐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네. 전도 지금 난리였는데 네. 됐다라는 조건 하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며칠씩 더 걸리는 거잖아요. 며칠씩 더 걸리죠. 그러면 구속 기한 내에 거의 뭐 오버하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뜻인 건데 그럼요. 되게 비합리적이고 불편한 거 아닌가요?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그 시간 줄이면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제일 문제는 이제 검사가 수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원래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 피의자 휴대폰 안 열어보고 주거지 안 간 거 검사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제 책임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한다고 이거를 애써서 하겠어요. 어차피 수사 처음에 잘못했던 경찰 잘못인데 이제는. 그쵸. 애초에 잘못했으니까 이 사태가 발생된 거예요. 그쵸. 검사들은 오히려 보세요. 제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피해자 생깁니다. 경찰들이 이렇게 수사 못합니다. 라고 할 유인이 더 크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봤을 때 거봐 잘못됐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 숨겨진 뜻은 이거예요. 피해자는 죽어나는 거예요. 또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사태가 발생이 되는 순간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경찰이 일부러 장윤기처럼 안 한 거였으면요? 그럼 이거는 진짜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 검사들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몇몇 사건들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네네. 경찰들이 잘못한 지금 몇몇 사건들은 다 피해자들이 민생 범죄예요. 일반인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사실 뭐 경찰도 정치 경찰 있으니까 뭐 네, 이걸 네, 우리가 사실 네. 그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거라고 저도 생각은 네, 하는데 네. 조직 전체를 드러내는 문제다 보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윤기 사건을 놓고 얘기했을 때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그거의 문제인 거잖아요. 만약에 견제가 안 되는 현행 10월 2일 이후부터로 발생하게 되면 네. 누구도 그걸 검토해 볼 수 없고 그 말 그대로 보고 원래 처음에 장윤기 사건이 올라왔던 경찰이 넘겼던 거는 그냥 일반 살인, 네. 우발적 살인. 네. 그리고 얘가 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누구 하나 데려가려고 한 거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만약에 보안 수사를 요구를 했는데 이거 우리 맞다고 해서 그거를 만약에 재판 넘기면 장윤기는 일반 살인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누가 그러잖아요. 보안 수사 할 수 있을 때도 장윤기 사건 터지지 않았냐.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보안 수사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터졌는데 이제 못하면 아무도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검찰이 바로 잡은 거 아니에요. 누가 바로 잡아요 이제. 그렇죠. 이게 저도 사건을 되게 많이 해봤지만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뒤집으면서 내용들을 찾고 이랬던 부분들은 꽤나 있었어요. 꽤나 있었고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었고 사건들도 많이 봤고 직접적으로 해보신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장윤기 사건을 얘기를 하지만 제가 사실 장윤기 사건은 이제 좀 말을 좀 아껴야 돼요. 제가 담당 검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사건 저희가 정보 전달하고 이제 얘기 안 하기로 네네네네. 했거든요. 이제 수사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어찌되었든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 머릿속에 몇 개 떠오르는 거 있었어요. 좀 되게 가슴 아픈 사건인데 예전에 한번 그 홈캠이 공개가 돼가지고 네. 난리가 났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마도 우리 전 국민이 다 분노했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 진짜 끔찍한 사건이죠. 그거 이제 검찰에서 다 홈캠 찾아가지고 홈캠 더 있네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복원해가지고 그 혐의를 다 인정시키고 했던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경찰의 무능력함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많이 쌓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시기 맞아요, 때문에 네. 당연히 어떤 초동수사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하시고 나머지 거에 대한 보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호 견제도 있고 협력의 관계로서 왔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 법은 누가 말한 대로 완벽하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완벽에 가깝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 이 단계에서만 봐도 무언가 허점들도 많이 보이고 문제가 네.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이 얘기도 논쟁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제도를 변경하는 게 피해자의 권리를 그리고 구제시키는데 더 강화시키는 거다. 더 권리를 더 높게 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 하나도 좋아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거 뭐 저희가 유명한 사건들 있잖아요. 뭐 살인 사건이나 뭐 김창민 감독님 사건이나 이분들 다 일면식 있어서 당한 범죄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4,000건씩 발생한다고요 하루에.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피해자 보호가 도대체 어디서 좋아졌다는 건지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봤거든요. 형사소송법 어떻게 좋아진다 이렇게 홍보하는 거. 단 하나도 좋아진 게 없어요. 절차 복잡해졌죠. 변호사 안 사면 이제 경찰이 수사 안 해주죠. 틀린 거 있어도 검찰에서 못 잡죠. 누가 이거를 지연되죠. 핑퐁되죠. 재판 가면은 증거 다 없죠. 이거 변호사, 사선 변호사 못 사는 사람들 이제 취약계층이에요 다. 이 사람들 진짜 영향 엄청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희도 방송에서 했던 얘기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이든 부패하고 썩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견제해야 되고 그 썩은 것들을 도려내고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어느 집단이든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은 하지만 이 부분에서 처벌에도 인정하셨잖아요. 네. 검찰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그럼요, 있다. 네. 근데 그거를 바꾸고 그거에 대해 처벌을 제대로 하고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전체를 싹 다 뒤집어서 이걸 분리를 시켰을 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느낌은 뭐지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은 되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잡해졌다. 맞아요. 저 나름대로 그래도 방송 10년에서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읽어보는데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네. 이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이걸 저희가 좀 확대해서 보면 저는 또 이제 피해자분들이나 유가족분들의 연락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소인등 수사관계 기록에 대한 이제 열람 등사 저거 네. 원래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요. 지금도 있고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다 뭐 보니까 이제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거 아직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정해진 것도 없고 네.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자기가 작성하거나 자기가 말한 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마음껏 줍니까? 그쵸. 아직 기준도 정해진 게 없을 뿐더러 기존이랑 달라질 게 없어요. 그리고
언론에 제보하라고 막 하잖아요. 네. 이제 저 6항 생겨가지고 혹시나 내가 자료 얻더라도 언론에 제보 못하게 입 막았잖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김원님한테 뭐 1000명이 얘기하면 김원님이 1000명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것조차 힘 있는 사람들만 그럼 뭐 피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좋아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건 여러분 개정 형사소송법입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뀌는. 저기 6항을 보시면 이제 그 열람 등사를 받았어요. 고소인들, 뭐 피해자나 유가족이겠죠. 만약에 강력 사건이라면. 네.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수사관계 기록을 교부하거나 이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방송을 봤는데 네. 경찰이 수사 이상하게 하면 언론에 얘기하세요 라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마치 이런 것처럼. 근데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처벌을 감수하고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말대로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료 주지 말고 말로 하라고.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커뮤니티, 여러분들도 각 커뮤니티 다 다니시죠. 나 억울해라고 글 쓰면 거기 댓글 꼭 달리는 거였어요. 증거는? 증거는? 너의 증거는 뭔데?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증거 나오기 전까지 중립. 네, 나 중립기어 박는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를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증거를 딱 띄우는 순간 피해자이자 유가족이지만 그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는 하라고 하면서 막상은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전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도. 원래는 검사들이 다 알아서 해주던 걸 이제 피해자가 들고 다니면서 언론 제보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있던 걸 이제 중간에서 다 했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피해자도 발벗고 나서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가 변호인을 사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구속이든 뭐 구속 전이든 구속 이후든 변호사분들 입장에서 법령을 정확히 알면 빠져나갈 구멍도 너무 많고 지금 현재 애매하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러실 거예요. 야,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나쁜 것만 얘기하는 거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나가는 이유를 저는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언론에 가서 얘기하세요라고 하고 지금 저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어떤 조직이 아니니까 저는 법조인도 아니라서 네, 뭐 피해자분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 개혁되고 바뀐다? 뭐 동의할 수 있어요. 명확하다면. 그리고 그게 정말 피해자분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위한 일이라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100번 1000번 인정할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골자는 정해졌어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은 다 중구난방이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할게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해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얘기하니까 네. 저는 지금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비슷한 느낌으로 아마 생각으로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내용은 미리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네, 했던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번에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셨던 김진주 씨인데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저분이 뭐 정치 어쩌고저쩌고 또 이거 가지고 저한테 시비 걸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키운 거 접니다. 김진주 씨가 저한테 통화하면서 잘난 척 좀 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 키운 거 접니다. 사람들이 어떤 방송을 하시는 분이 신상 공개를 불법으로 하니까 그분이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요. 저 자랑 좀 할게요. 이거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냥 말을 안 한 겁니다. 왜냐면 이때 이 분의 이거 피해 사례를 빨리 복구하는 게 먼저였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웠던 건데 이 사건 제일 처음 연락을 했던 게 저였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이 끔찍한 CCTV 장면 뭐 검찰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셨겠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영상을 제일 먼저 본 건 JTBC와 저입니다. 동시에 받았거든요. 피해자 분으로부터 안 깠어요. 동의 없이는. 그러니까 뭐 정치가 어떻고 요즘에 무슨 행보를 보이네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미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시작했던 이유는요.
경찰의 수사에서 범행 동기를 못 찾았어요. 음.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불상의 목적으로 네.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네, 네, 네.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불상의 목적이 뭐지? 왜 뭘 못 찾은 건가? 라는 생각이었던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제가 출발을 했어요. 네. 범행 동기 되게 중요하잖아요. 엄청 중요하죠. 네, 근데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이 느낀 네.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네. 범행 동기가 안 밝혀졌는데 이게 그냥 간다고? 이상한데? 라는 생각. 그래서 1심이 끝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이 끝나고 김진주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12년인가 뒤에 죽는다. 네. 라는 원래 10년 뒤에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와 함께 2심 때 이제 2심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였어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방송으로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그 뒤에 일들이 있었던 그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행보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그걸 얘기하는 쪽으로 그때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심이 진행이 되고 나서 저와 김진주님이 연락을 한 게 맞죠? 처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네이트판에 글 올리시고 저희가 연락이 됐던 근데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해서. 거의 이제 공론화가 되기 전에 이제 연락을 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그 판결문을 제가 받았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불상의 목적이라는 말에 제가 이제 속칭 꼽혀서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네. 하면서 당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 그때 이제 남원호 변호사님과 함께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사건이 1심이 끝난 상태였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근데 그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검사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신 네, 게 네, 네. 1심에서 그냥 일반 일반 치상으로 공격을 했으니까 살인미수로 나왔던 사건을 네. 강간등 살인 사건으로 2심 때 변경을 하는 건 어려운 건가요? 이게 공소장을 변경시켜가지고 선고를 받게 하는 거. 공소장을 변경하는 거는 2심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2심 중간에. 네. 그러니까 1심 중간이든 2심 중간이든 공판검사가 봤을 때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증거가 있을 때만 이제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이제 성범죄 목적이 입증이 됐다 이렇게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죠. 이 사건처럼. 그때 당시에 김준주님하고 저희가 같이 얘기를 많이 하다가 그때 한번 제가 연락을 드렸던 게 생각이 나요. 진주님한테 제보자가 나타났다. 혹시 그것도 기억이 하시나요? 그 목격자가 있다. 저 여기 김은TV에서 이제 구독자분이 사실 이 입주민이었는데 내가 신고를 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 지금 이런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지 몰랐다 이러면서 메일을 주셨었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랬던 게 그 CCTV상 그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처음 목격하신 분이셨거든요. 네, 네. 그 현장에 대한 건 너무 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되게 중요한 진술인 건데 제가 그분께 여쭤봤더니 경찰에서 연락이 안 왔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연락이 따로 온 적이 없다. 신고자한테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이거 검사님한테 얘기 좀 전해달라. 네. 이런 목격자가 있다.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 아예 확보가 안 돼서 검사님들도 그게 누군가요? 이렇게 물었었어요. 아예 정보가 넘어온 게 없었으니까.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이 없었다 네. 보니.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얘기를 전달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그 목격자 분이 이제 재판의 증인으로 서셨던 거죠. 네, 그렇죠. 그때 당시 성범죄 DNA 검사를 하기 전에 왜 이게 지금 그 수사관과 그리고 이제 목격자가 바라보는 그 위치가 달랐는데 누구는 음모를 봤다, 채모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사관은 또 뭐 잘 보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목격하신 분이 아직도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어깨 너머로 이렇게 봤었고 그래서 보였다. 이걸 이제 검사님이 양측의 이 위치가 달라서 이게 채모를 볼 수 있는 위치가 달랐다. 라는 걸 입증하면서 그때도 DNA 감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DNA 감식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안쪽에서 네. 그 바지 버클이 그냥 자연적으로 풀릴 수 네. 없는 것이다라는 네. 것도 네. 나오고, 그래서 DNA가 검출이 되면서 이제 죄명이 바로 바뀐과 동시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선고가 이루어진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뭐 되게 뭐 하나의 그런 내용이다라고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실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건데 이게 진주 씨한테도 했던 얘기예요. 제가 되게 많은 피해자분들 그리고 유가족 분들도 많이 만나뵙고 저보다 더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사건이 풀리는 경우를 봤을 때는 저는 진주 씨가 되게 운이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안 나타나고 하고 싶어도 자료가 없고 증거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증명을 해낼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진주 씨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진주 씨도 당시 사건을 생각해보면 생각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그때 당시 얘기들도 요즘 좀 밖에서 많이 나와요. 뭐 보안 사건 때문에 아니다 뭐다 이런 얘기하면서 당사자는 맞다고 얘기하고 있고 좀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부분 그때 당시 느끼셨던 생각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조금 길고 힘든 얘기라서 루즈해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일단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다른 피해자분들도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주 극히 드문 운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가해자가 3일 동안 이제 도주를 했는데, 그걸 잡힌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도대체 가해자가 무슨 주장을 하냐, 혹시 사과는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도, 뭐, 일단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 이러고, 제가 비면식 가해자한테 당했기 때문에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름만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가해자의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정말 부상이 너무 전치 16주 이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퇴원을 하고 나니까 이미 검찰에서 이제 송치가 되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제가 지극히도 반대를 하는 이유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경찰 단계에서.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래도 수사 요구권이 있잖아 이런데 뭐 이의 신청을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의 신청을 하려면 뭘 불만이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이의 신청을 하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그 3개월 만에 그 얘기를 하는지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이게 또 비하인드가 있는 게, 제가 이제 제 당시 그 수사검사셨던 그 검사님이 변호사가 되고서 저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경찰에서 속옷 검사를 하지 않아서 속옷이 어디 있냐고 물었고, 그 속옷을 이제 국과수에 넘겨라 이렇게 감식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 성범죄에 대해서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심지어 가해자한테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라고도 말을 했으면서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죠. 진짜 이게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엄청 고통스러워하셨고 아마 많은 너무 네. 간절했어요. 네, 피해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뭐 제가 통화하고 연락하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그때를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다른 것보다 진주 씨께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뭐 정치적인 거다, 어떤 거다라고 해서 나쁘게 보이려고, 뭐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피해자로서, 피해자분들을 또 대표함으로써 지금 진주 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험해봤고, 주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대로 가면 피해자들이 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 대안을 그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속 뒤집어 놓는 얘기로 나오다 보니 네. 더 말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시고 바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진주 씨 끝으로 혹시 해주실 얘기, 마지막 이야기 또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공론화를 했는데, 이걸 이제 모든 분들이 그 공론화를 처음부터 잘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기자님들을 300명 넘게 만났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어야 됐고, 양쪽으로 기사를 공론화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반면에 또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했을 때 처음부터 다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일단 증거가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연락 주실 수 있나요? 그냥 모두가 제 말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나는 피해를 당한 게 너무 분명한데 피해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뭔가 나를 거부하는 느낌이 굉장히 힘들고 이랬는데 왜 제가 이거 7대 중대범죄에 대해서 어이없냐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성범죄 살인미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보려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고 하니까 3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것도 사실 증거가 별로 필요 없고 제가 뭐 어떤 걸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의 최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24개월 할부를 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겪으면 더 형편없어질 거라는 거죠.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그렇게 하면서 피해자들한테 좋은 게 뭐냐라고 물으면 맨날 계속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죠.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과정이나 제도를 만드니까 이게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 보안수사권 폐지되기 전에 이게 끝나서 정말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매일매일 살려달라는 피해자들의 메일이 와요. 여러분들 진짜 지옥이에요, 여기.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거지. 저는 절대 뭐 정치나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뭐 돈을 벌고 싶어서도 아니고 가해자가 오늘 내일 죽이겠다는데 제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내 사람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 저는 절대 그런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좀 이 얘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피로해 하실 테지만 진짜 저도 피해자가 될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진짜 저도 시사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보는데 저는 한 번도 피해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돼 있더라고요. 그게 언젠가는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관심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치입니다. 네, 힘든 이야기인데 이렇게 또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에 한번 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많이 여기는 진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김원님이 하신 겁니다. 공론화요. 진짜.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꼭 은혜를 갚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자분들한테 이렇게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맡으셨던 검사님께 되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저야 뱉는 거 쉽죠. 아니 뭐 제보가 왔고 뱉는 건 쉬운데 그거를 정리하고 준비하고 해석하고 그걸 또 공소장을 변경하고 그 시간 내에 다 하셔야 되니까 저는 그 사실을 뭐 직접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멀리서 봤을 때 그 느낌이 뭔지를 알아서 네.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근데 뭐 다른 것보다 지금 진주 씨가 해주신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저희가 아까 그때로 한번 가보자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검사님으로 만약에 계신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만약에 네. 10월 2일 날 통과되는 이제 바뀌는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변경이 된다면 네. 이제 그런 상태로 검사님이고 이런 비슷한 사건이 터졌다고 쳤을 때 제가 경찰이 목격자를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려드렸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공판 단계에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장하는 그 강제 수사라고 하죠. 네. 이게 금지돼 있어요. 아, 네네. 공판 단계에서 그래서 뭐 DNA를 이미 확보된 걸 DNA를 하고 이런 이제 강제 수사 없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거는 이젠 더 이상 뭐 전면 봉쇄될 거고 그리고 공판 보안 수사라는 게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경찰한테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 보라는 제도가 지금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재판은 법원의 사이클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경찰에 법원 사이클이 이러는데 지금 해와라 한들 경찰이 이미 난 송치고 끝난 사건인데 이걸 뭐 한다고 자기들이 법원 사이클에 맞춰서 이걸 바로바로 해오겠어요. 아니, 저 방송 10년 했거든요. 제가 당한 거 알죠? 저 처음 들어보는 아, 말이에요. 그래요? 그만큼 많이 안 하는 제도예요. 이 보안 수사가 생겼잖아요. 아.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도 경찰에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공판에서도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 사이클을 맞추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넘긴 거니까. 그럼요. 경찰은 더 이상 할 유인이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뭐 그분들이 무조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목격자 있었는데 왜 조사를 안 하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보안이 넘어갔다고 친다면 그쪽에서 연락이 안 돼서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네요. 할 말 없죠. 그리고 검사가 답답해서 목격자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목격한 내용들을 들어요. 증거 능력이 없죠. 아, 이제는 그게 능력이 없는 거네요. 네. 원래라면은 검사가 재판 단계에서 들었으면 검사가 직접 하면 돼요. 목격자 불러서 이런 진술이 있답니다 하고 재판에 현출시키면 되는데 이제 수사 권한이 없는데 이 사람을 불러서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지금 진주 씨가 얘기했던 그 사건을 그때로 했으면 그렇게 진행이 돼서 된 수도 건데 있죠. 네. 현행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검사님 입장이 만약 검사님이시라면 난 그걸 못한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다. 네. 그러면 경찰이 얘기한 대로 1심은 이미 끝났고 네. 그럼 1심으로 그냥 말 그대로 살인 미수죄로 12년인가 나왔던 걸로 네. 해서 2심이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고 경찰도 네. 우리는 안 할 거다라고 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서 12년은 끝나는 거네요. 거의 그쵸. 그럴 확률이 높은 거네요. 그리고 재판에서 더 무시무시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이 수사 기록에 경찰들 수사 기록은 보통 수사 보고서 본 적 있어요. 네. 랑 피의자 신문 조서 같은 네. 걸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수사 보고서는 뭐냐면 경찰의 의견이 들어가는 문서예요. A, B, C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수사 보고를 적어요. 그리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요. 자백한 사건이라고 쳐요. 검찰은 아무것도 못하죠. 자백하니까 기소를 했어요. 네. 그런데 재판에 가면 이 피의자 신문 조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 없어요. 수사 보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만든 1000쪽짜리가 판사 앞에 가면 100쪽짜리 깡통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거 그러니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자백하지 않고 나 다툴 건데 하면 다 증거 능력 날려버릴 수 그러니까 있어요. 무죄 원칙으로 다시 해야 되니까. 네, 재판에서 다 현출시켜야 되니까. 근데 원래 검사들이 수사권이 있을 때는 검사가 이제 보안 수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공판에 넘기잖아요. 그럼 공판 검사는 이 수사 검사랑 같은 청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수사 검사한테 이건 어떤 의도로 작성한 거예요? 이건 어떤 의도로 현출을 시킨 거예요? 재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상의를 하면서 재판을 끌어나가요. 근데 이제 수사 검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판 검사가 이걸 경찰이랑 소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좀 하자면 날것이니까 네. 날것을 가지고 개인의 생각이 들어간 날것을 재판부는 쓸 수 없다. 당연한 거겠죠. 네. 개인의 생각을 네. 재판에 넣으면 안 되니까 네. 판사님이 그거 보고 나쁜 놈이 되니까 나쁜 놈이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걸 원래 현행으로 예전 과거로 따지면 이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그거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걸로 딱딱딱딱 정리를 해서 넘겼던 건데 네. 이제 그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못 하는 거니까. 원래는 수사 검사랑 소통을 하면서 재판을 끌어나갔는데 왜냐면 수사를 했던 사람도 검사고 그렇죠. 재판하는 사람도 검사니까 서로 협력을 해서 수사 때 뭐가 쟁점이었으니까 공판에서도 이걸 확인해보세요. 서로 계속 소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이 검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재판에서 이 깡통 기록만 놓고 다 날라가고. 다 날라가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재판에서는 원래도 강제 수사가 안 돼요. 뭘 더 확인해 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자백하는 사건을 말씀드린 이유가 자백하는 사건이 정말 위험한 게 아까 그 살인 예시로 네. 든 것처럼 자백을 하면 증거가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쵸. 자백이 너무 큰데 이거에 대한 간접 증거만 있어도 기소를 할 수 있고 유죄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좋은 변호사가 붙어요.
딱 봐도 자백 말고는 딱히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데? 라고 해서 자백 날려버리고 증거들 수사보고에 있는 거 다 날려버려요. 그러면 검사가 이 날것의 자료를 보고 다시 재판 단계에서 해석부터 시작해야 돼요. 누구를 불러서 자백도 안 하는데 증거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유죄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살인으로만 말씀하셨지만 폭행도 아니면 뭐 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네,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냥 자백을 해놓으면 네. 뭐 간접 증거로만 네. 해가지고 넘겼는데 네. 가가지고 말 번복해버리면 네. 다 깡통 날라가고 네. 그럼 간접 증거만 남아있는 상황인 네. 겁니까? 재판을 만약에 들어갔다가 무죄가 떠버리면 다시 재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여기서 또 보세요. 피해자들은 아까 그 사건 핑퐁들 때문에 이미 몇 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재판에서 갑자기 증인으로 나오래요. 몇 년 지났는데. 몇 년 지났는데 좋은 변호사가 옆에 있다 그러면 증언하는 연습도 다 시켜주겠죠. 네. 다시 수사 기록 보면서 이거 물어볼 거니까 이렇게 하라. 보통의 피해자들은 그냥 와요. 그래서 잘 기억 안 나는데요. 그렇죠. 그게 보통이죠. 잘 네. 기억 안 난다. 잘 기억 안 나는데요. 뭐 여기를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피고인 변호사면 저거 보라고. 기억 못한다. 기억 못한다.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어떻게 저걸 기억 못할 수 있냐. 허점을 파고들 수밖에 없죠.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많이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변호사의 시대가 열린다. 저도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잘못됐고 제가 이 문제의식을 갖고 검찰에 나왔기 때문에 제 그냥 마지막 소명으로 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 중에 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본인 그거 PR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야? 뭐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PR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저랑 처음에 얘기를 나눌 때 제가 그랬거든요. 검찰 잘못한 것도 얘기해야 된다. 그 얘기도 했었죠, 저희가. 그럼요.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세상이라면 아까 여러분 이제 좀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처음 양력 소개해드릴 때 여러분 다 오와오와 했죠. 그걸 미리 제가 깔아놓은 거예요. 이제 소름 끼치셔야 돼요. 만약에 진짜 홍보할 목적이셨고 그게 강하셨으면 안 나오셨죠. 그럼요. 그 갖고 계신 지금 가지고 계신 이 능력치가 너무 높으신 분이거든요. 너무 높으잖아요. 수석 졸업에 거기다가 검찰청에 서울도 계셨고 이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니까 이분은 자기 PR을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왜냐면 검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사실 더 변호사들보다 더 희귀한 분들이신 거잖아요. 변호사의 세상에 왔는데 제가 이걸 변호사만 생각하면 왜 마다하겠어요. 그렇죠. 굳이.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렇게 오해하실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진짜 용기 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꿈꿨던 그 기관에 들어가셨고 그 꿈을 이뤘는데 거기에 나오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변호사로 3개월째 가고 계신 상황인 건데 그 안에서 자기가 있었던 조직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이게 이렇게 됐을 때 피해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직접적으로 가게 되는지를 얘기하신다는 건 정말 용기 있으신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말씀하시는 거 많이 꺼려 하세요. 불편해 하시고.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됐다.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꿈꿨던, 내가 생각했던 그 멋있는 직업의 기관이 이렇게 되는 문제는 잘못된 거다. 라는 부분을 좀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저희 서로 얘기했어요. 정치적인 얘기가 그런 거 아니다. 견해는 네. 사람들마다 다른 거니까 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그 다음에 각자 뭐 정치적인 거 하실 거면 그쪽 그 채널 가세요. 네, 커뮤니티 네. 가셔서 야 이렇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이 보안사건 문제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조금 듭니다. 되게 긴 시간 동안 벌써 시간 2시간 넘었네요. 혹시 뭐 말씀도 못 하신 거나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셔서 저도 나온 거거든요. 정말 누구에게나 저도 지금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해자들, 피의자들 입장에서도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한 것만큼만 처벌받는 세상 그리고 피해자들이 나라가 좀 보호해주는 세상 이런 세상이 저희가 원하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다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로요. 맞습니다. 뭐 저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얘기가 있어요. 제가 늘 했던 얘기인데 준비된 피해자, 준비된 유가족은 없습니다. 왜냐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닥치면 이거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저한테도 지금 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었고 네. 저 또한 뭐 그렇게 변경된다고 하면 대체제가 뭐지? 뭘 보완하고 있지? 어떤 게 사람들에게 피해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거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 마땅한 대답이 없는 상태에서 10월 3일 그냥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바뀌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인 거예요. 무언가를 뜯어 고치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할 거야 라는 해놓고 그 중간은 아무것도 없는. 네. 그래서 생기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감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너희는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라고만 외치고 있다면 그게 과연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건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네. 함께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인사 겸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원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부디 저를 안 만나는 세상이 오기를, 부디 제가 없어도 화면에서만 보는 세상이 오기를 정말로 기원하고 있고 꼭 이 문제의식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긴 시간 동안 오늘 함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함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이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같이 조금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류미래 변호사님 유튜브 하시죠? 네. 네, 유튜브 하고 계시니까 류미래 변호사라고 치면 나오죠. 네. 요새 바빠서 영상을 못 올리고 있어요. 바쁜 건 좋은 겁니다. 네, 바쁘신 건 좋은 거라서 거기에다가 많이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근데 저도 오늘 이제 인스타 팔로우는 했는데 네, 오늘 저거까지 구독을 해놓고 저도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그게 좀 있는데 저랑 좀 인연이 있는 변호사분들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거의 이거 강제적인 부탁입니다. 뭔가요? 그 억울한 유가족분이 있으시면 혹시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꼭 하고 있는 내용인데 네. 저 말고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네, 네. 혹시라도 이제 제보 오시는 분들 중에 네. 어떤 분에게 몰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있다면 몰아서 하셔도 됩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연락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저희 전 검사 정말 꿈을 이루시고 그 제2의 꿈을 향해 또 달려가고 계신 멋진 류미래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